30년 동안 저는 제 아들 민준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삶을 쏟아부어 그를 키우고 아플 때 간호하며 교육비를 대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심지어 제 결혼 생활과 개인적인 삶까지 포기하며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장을 잃었다고 말한 날 그의 첫 반응은 저를 쓸모없는 짐작,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집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삼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밟히는 어머니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저를 존중해 주던 전 직장 상사가 제가 헌신한 지난 세월을 인정하며 거액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에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민준에게 이제는 선영 대표님 밑에서 더는 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제 말을 중간에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만둬요? 월 800만 원이나 벌고 있었잖아요. 이제 뭐 하실 건데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며 느꼈던 작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일을 그만둔 이유가 단순히 쉬고 싶어서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돌아온 건데 그의 말은 마치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의 아내 유진은 우리 가족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였고 아버지는 지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항상 민준의 배경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딸이 자기보다 못한 집안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진 또한 그들의 영향을 받아 민준의 월급, 성장 배경 등 그의 자신감을 깎아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영 대표님이 남겨주신 80억 원의 유산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이 민준을 새롭게 보고 존중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집에 돌아온 다른 이유를 이야기했죠. 유진이 곧 임신 계획 중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일찍 돌아와서 도와주려고 했어. 임신 기간 동안 지원도 하고 출산 후 회복도 돕고 아기 돌보는 일도 도와줄까 해서. 그러나 유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심지어 비웃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산후회복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집안일 하셨던 건 알지만 그게 이 일을 할 자격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어머니 지혜씨도 비웃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건 단순히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는 일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죠.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히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네. 하지만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된 것 같으니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아기 돌보는 건 맡길게. 지혜씨는 제가 한 말 중 유일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듯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유모와 산후 도우미 비용은 어머니가 부담하셔야 해요. 제가 고용과 조율은 맡을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에 단단한 매듭이 생긴 것처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지혜씨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됐어요. 곧 지출이 2배로 늘어날 텐데 일을 계속하셨어야죠.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쉬러 돌아오길 바란 것이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한 노동자, 돈을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58이야.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러자 유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연금도 없으시잖아요. 무슨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숨을 먹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연금에 가입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가 그 돈으로 대출금을 빨리 갚으라고 하길래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류진은 머리를 털며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수입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대출 없이는 집도 못 샀으면서 애 무리하게 집을 사셨어요. 어머니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민주는 유진을 진정시키려는 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유진이 임신 준비 중인데 엄마가 자꾸 스트레스를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이야말로 돈이 정말 필요한 때예요.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앞으로 20년은 더 일할 수 있겠는데요. 은퇴 얘기는 80살이나 돼서 하세요. 그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밀려왔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희생을 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일하며 번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단순한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존경과 감사는 그저 제가 계속 일하게 만들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민준이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그는 이미 유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진의 까다로운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른 도시로 가서 가사도우미로 살며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집문서에는 그들의 이름만 적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우리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엄마도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제가 누려야 할 삶이란 80살이 되어 몸이 망가질 때까지 끝없는 노동을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퇴한다고 했잖니. 그건 내 결정이야. 아무도 내 결정을 대신할 수 없어. GS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제가 정말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멈출까 봐 걱정된 듯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 집에는 어머니가 계속 머물 방이 없잖아요. 영원히 여기서 지내실 수는 없으시죠. 하지만 제가 타협안을 하나 제안할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부잣집에서 가사도우미를 찾고 있어요. 급여도 괜찮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전에 하셨던 일이니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시면 우리 집 재정 부담도 덜어지고요.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GS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쓰실 필요가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다시 일하신다고 해서 크게 힘드실 것도 없을 거예요. 너무 빨리 거절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잘하면 오래 일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미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남의 집에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GS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계산적인 표정으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압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으시면 근처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알아보세요. 시설도 괜찮고 식사와 숙소도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주방일이나 청소 같은 걸 하시면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유진이 눈을 굴리며 비웃었습니다. 그게 훨씬 현실적이네요. 호텔에 머물면서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요양시설에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친어머니를 요양시설에서 바닥을 닦으며 먹고 살게 하겠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니
그는 시선을 피하며 합리적인 척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항상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품위 있는 방법 아닌가요? 엄마 스스로를 책임지시고 우리도 서로 빚질 일 없고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미 알아봤어요.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오늘이라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는 제 앞에서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짐짝처럼 내쫓으려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너희 집을 사주려고 내 모든 저축을 썼고 이제 와서 내 눈에 나는 그저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짐으로밖에 보이니. 이게 내가 엄마에게 보답하는 방식이니. 잠시 동안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분노로 덮였습니다. 그는 제 여행 가방을 발로 차서 바닥에 쾅 소리를 내며 쓰러뜨렸습니다. 엄마가 고생했다고.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 엄마가 우리 아빠랑 이혼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지지 않았을 거야. 난 부자로 자랄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망쳤어. 알아도 엄마는 평생 나한테 빚진 거야. 저는 멍한 상태로 그의 빛발선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딘 칼날이 천천히 비틀리며 제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와 이혼한 유일한 이유는 그를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이른바 부자 아버지는 절대 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는 아마도 고아원에 버려져 아무도 원하지 않는 떠돌이 개처럼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했던 모든 희생, 모든 선택, 흘렸던 모든 눈물은 그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저를 물어뜯으며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미래를 망쳤다고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고통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가 바친 모든 헌신, 모든 희생, 그리고 사랑이 갑자기 인생이 저에게 던진 가장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사실 제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시립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1살밖에 되지 않았고 병든 새끼 고양이처럼 연약했으며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센터 소장은 민준이 심각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의 친부모가 그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고아원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에게 끌렸던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공포와 갈망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받는 아이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당시 남편과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우리는 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민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병원과 전문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지쳤다며 자신의 친자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터메이텀을 내렸습니다. 민준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거나 그를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하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민준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치료가 지연되거나 더 나쁘게는 그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배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부엌 식탁에 앉아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수공예품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절박했던 긴 세월 동안 저는 그를 지탱해냈습니다.
민주는 살아남았고 회복되었으며 결국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감수성이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였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졌고 입양된 아버지에게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세상이 여전히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길 바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차갑고 이기적이며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분노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신탁기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80억 원이 이미 제 이름으로 법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황은 훨씬 더 추악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정하다면 그걸로 됐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이다. 너와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다. 저는 몸을 숙여 가방을 들고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유진의 어머니 지혜씨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민주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는 그의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해요. 이렇게 짐 싸서 떠날 수는 없어요. 유진도 어머니의 분노를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엄마가 그래요. 지금까지 키워놓고 이제 와서 손을 털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하네요.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하다니요. 법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의무는 18살까지만이에요. 하지만 나는 민준을 30대 중반까지 지원했어요. 그 이상 뭘 더 바란다는 거죠. 민준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부모 노릇이에요. 그건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책감을 갚으려는 거지. 내 인생에 불행한 모든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는 평생 나한테 빚진 거라고요. 그는 독을 품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기로 결정할 때 내 허락이라도 받았어요. 그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를요.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깊고 애국된 철학적인 질문이 있다면 내 친엄마에게 물어봐. 너를 쓰레기통에 버린 그 사람 말이야. 그는 제가 한 말을 이해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며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GS의 손을 부리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즉시 등 뒤에서 분노 섞인 일침이 들려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다니 인간도 아니야. 마거릿, 너무 자만하지 마.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아무도 널 돌봐주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을지 보자고. 아무도 너 같은 나이 든 여자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바닥을 치면 우리한테 기어오지 마.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더 걱정해야 할 건 너희 자신이다. 잊지 마. 너희가 태어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집은 내가 몇 년 동안 힘겹게 모은 돈으로 산 거라. 내가 그 집을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하면 너희가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라. 유진은 문 앞까지 뛰쳐나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분노에 차 외쳤습니다. 그 집에 손대지 마세요. 그 집은 민준과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녀가 소리치면 소리칠수록 저는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들어도. 내가 집 두 채 값을 쓰더라도 이 집이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들 손에 남아있도록 두지는 않을 거야. 유진의 눈이 충격으로 커지더니 곧 비웃으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정신 나갔네요.
집도 제 값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1,000,000원이라도 있긴 해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우리 부부의 재산이라고요. 어머니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서 썩어도 싸요. 그녀는 제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도시 최고급 동네의 고급 주택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쓴웃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도시의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는다면 신탁기금에 펀히 잠들어 있는 80억 원에게 무례를 범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시내에서 가장 독점적인 5성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개인 변호사에게 연락해 제가 정당하게 소유해야 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 호텔에 머물며 도시의 고급 부동산 시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매물을 조사하고 목록을 검토하며 집을 보러 갈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시에서 가장 면막 높은 게이트 커뮤니티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둘러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개발지였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저를 안내할 담당 부동산 중개인이 바로 GS의 조카이자 유진의 사촌인 클로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급 부동산 전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빌라의 시작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의 독점성 덕분에 잠재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웅장한 로비에 들어선 순간 긴 머리에 신선하고 열정적인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릴까요? 네, 모델하우스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전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먹걸음도 채가지 않았을 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고객 선별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아무나 들여보내는 건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있었습니다. 클로이, GS의 조카이자 유진의 사촌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형적인 사회적 지위 상승을 꿈꾸는 태도,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오만함이 묻어남아 항상 자신이 상류층 고객만 상대한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마거릿,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계속 걸었습니다. 집을 보러 왔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녀는 즉시 제 앞을 가로막으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사도미가 이런 곳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여기에 공짜 커피 마시러 온 건 아니겠죠? 이런데 와서 공짜 간식이나 얻어가려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편한 판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부드럽게 말하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클로이 씨, 제가 지금 바쁘지 않으니 이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나 클로이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밀쳐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 일에 참견하는 거야. 그 여직원은 위축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클로이는 2명의 보안 요원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이 방문객을 당장 여기서 내보내세요. 전시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보안 요원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집을 보러 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저를 쫓아내려는 거죠. 여기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집을 보러 오셨잖아요. 제가 무례한 행동이라도 했나요? 보안 요원들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자 그들도 이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클로이는 팔짱을 끼고 크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계속 소란 피워보세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봅시다. 그때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세일즈 매니저 알렉스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클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알렉스, 이 사람은 공짜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제가 보안요원 불러서 내보내려던 참이었어요. 알렉스는 약간 찌푸렸지만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곳은 초대받은 고객만 입장 가능한 전시장이며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서류 폴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이미 서류를 확인받았어요. 클로이는 제 손에서 폴더를 빼앗아 가장된 동작으로 폴더를 펼쳤습니다. 50억 원.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전시장의 절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제가 이 사람 배경을 잘 알아요. 이건 분명 가짜예요. 이런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알렉스는 깊이 찡그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숫자를 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0만, 세상에 80억 원 이상이에요. 군중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고 더 이상 판단하는 표정이 아니라 놀라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약간의 경외심마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네. 클로이의 얼굴은 색이 빠지며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해지고 다시 초록빛을 띠며 유령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으로 사라지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안강했습니다. 엘렉스, 그녀가 보여준 은행 앱은 가짜일 거예요. 저 여자가 그런 돈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엘렉스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의 이마는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클로이, 그만하세요. 그는 차분하고 존중 어린 태도로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측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장 경험 많은 담당 매니저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차분한 미소를 지은 뒤 아까 저를 맞이했던 젊은 여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우 전문적으로 보이네요. 이분이 저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엘렉스는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막 시작한 신입이라 아직 교육 중입니다. 경험이 부족할까 봐 걱정이 돼서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분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 집을 구매할 거고 이분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제 말에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엘렉스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열심히 응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니카, 이 귀한 고객님을 잘 모셔드리세요. 클로이는 한쪽에 서서 얼굴이 굳어 있었고 입술은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심부름꾼 주제에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꾸미고 있네. 저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전시장의 중앙에 놓인 축소 모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보고 싶습니다. 모니카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높은 천장, 넓은 뒷마당 정원, 20평이 넘는 선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은 완전하게 가구가 배치되어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모니카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확실하세요? 다른 옵션들도 몇 가지 더 둘러보시겠어요? 제가 기꺼이 안내해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집이면 충분합니다. 모니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게 제가 처음으로 성사시키는 거래가 될 거예요. 고객님은 제 행운의 여신이세요.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서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뒤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망설임 없이 바로 서명했어. 15억 원짜리 집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사네. 돈이 모든 걸 말하나 봐. 저게 진짜 부자라는 거지. 근데 클로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저 여자가 가사도우미였다고. 요즘은 하인들도 남의 돈으로 저렇게 보여주기 식소를 하네. 진짜야. 하인이 어떻게 수십억을 움직일 수 있겠어. 고용주 돈을 들고 나온 거겠지. 말도 안 돼. 어느 고용주가 하인에게 그런 돈을 맡기겠어. 그때 클로이의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녀 특유의 독설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 몰라서 그래요. 저 여자는 평범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거야? 부자 노인들을 전담하는 생활도우미 같은 거죠. 먼지 털고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지 알겠죠? 말도 안 돼, 저 나이에. 정말 뻔뻔하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파는 사람들이 있다니. 저 여자의 가족이 이걸 알면 얼마나 창피할까. 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모니카를 향해 차분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모니카, 엘렉스를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또 다른 집을 구매하고 싶어서요.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니카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고객님, 정말로 또 다른 집을 구매하시겠다고? 맞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살 집으로, 다른 하나는 투자용으로요. 그러면서 살짝 미소를 더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엘렉스가 도와줬으면 합니다. 엘렉스는 빠르게 돌아왔고 그의 미소는 이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말씀만 해주세요. 첫 번째 집 구매는 확인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도 추가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을 잠시 멈추고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엘렉스의 미소는 사라졌고 그의 시선은 방 안을 훑다가 곧바로 클로이에게 멈췄습니다. 클로이, 그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건가요? 지금 당장 고객님께 사과하세요. 클로이는 턱을 치켜들며 반항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예, 제가 사과해야 하죠.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저 여자가 가사도우미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부자 노인들만 상대하는 그런 종류의 도우미였다고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녀의 아들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 아들은 당신이 계약을 따낸 건 당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고객들과 침대를 공유한 밤들 덕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클로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아까 저를 명예훼손한 건 당신 아닌가요? 이제야 명예훼손이 뭔지 이해가 되나요? 저는 엘렉스를 바라보았고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클로이, 그만하세요. 보안요원, 그녀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그녀는 해고입니다. 클로이는 당황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엘렉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진짜 가사도우미였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엘렉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려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녀를 아직 내보내지 마세요. 그녀가 공개적으로 저를 명예훼손했으니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명예훼손과 공개적인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0분 후 2명의 경찰관이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진술을 듣고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클로이에게 공식적인 경고를 주었고 만약 그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클로이는 분노로 몸을 떨며 이를 악문채 마지못해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와 모니카를 향해 증오 섞인 눈빛을 던지더니 질투로 불타는 눈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특히 그녀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모니카가 두 번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질투는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두 채의 집계약서에 서명했고 망설임 없이 전액을 한 번에 지불했습니다. 모니카는 제 옆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오늘 두 채의 집을 연달아 계약하다니요. 고객님은 정말 제 기적이에요. 모니카는 감사의 표시로 직접 집의 대청소와 입주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빌라 문 밖에서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듯 제 안에 쌓여있던 굴욕, 분노, 쓰라림이 모두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든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클로이의 직장을 망쳤습니까? 그녀의 가족들이 지금 우리에게 몰려와 책임을 묻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죠.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요. 저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 이제 우리 보고 그걸 수습하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말에 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문제라고요? 농담하는 겁니까? 클로이가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어요. 그건 그녀가 자초한 일이에요. 경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경찰이 재미로 왔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이 일이 더 커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이쯤에서 끝냅시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계산적인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새 고용주는 누구죠? 정말 대단한 부자인가 봐요. 어머니를 잘 대우해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다시 그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냄새를 따라다니는 사냥개 같았습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저는 전화를 끊고 이든과 니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며칠 후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수잔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심의 고급 피아노 전시장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피아노 앞 벤치에 앉아 건반을 테스트해 보려는 순간 전시장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잔이 그녀의 사그 친구들로 둘러싸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자기 과시로 가득 찬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게야? 수잔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나 와서 피아노를 두드리게 놔두다니 정말 비전문적이네. 그러다 그녀의 눈이 저에게 멈췄고
그녀의 미소에는 비꼬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마가렛, 피아노를 만지기 전에 손은 씻었니? 너, 그동안 유료 관련 일을 했잖아. 내 손가락에 어떤 세균이 기어다니고 있을지 누가 알겠니? 이렇게 비싼 피아노가 그렇게 쉽게 오염될 줄이야. 그녀의 무리는 킥킥거리며 웃었고 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가사도우미 신우야. 그들 중 한 명이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살 돈은 없으니까 아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겠지. 정말 창피하네. 또 다른 여자는 머리를 가장되게 높이 올리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코 위에 얹은 채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가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우아한 척하는 사람들만큼 짜증나는 게 없지. 전시장의 두 직원은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따뜻하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피아노를 계속 연주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구매 의무가 없는 체험 공간입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악보를 보며 연주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을 완화하려는 듯 다른 직원이 수장과 그녀의 무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특별히 보고 싶으신 모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준비된 모든 모델을 안내해 드릴게요. 수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이 가게는 악기나 고객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군요. 저는 매장 직원에게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몇 가지를 더 시도해 볼게요. 오늘 반드시 구매해야 할 생각입니다. 머리를 높이 올려 묶은 여자가 비웃으며 근처 소파에 털썩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여기 앉아서 당신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는지 지켜볼 거야. 아무것도 안 사고 슬그머니 나가는 걸 보는 게 정말 기대되네. 수자는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가자. 이런 사람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져.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자는 클로이로부터 제가 두 채의 빌라를 구매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그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머리를 묶은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못 보면 오늘 밤잠도 못 잘 것 같거든.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동조하며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곤란해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를 선택하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부드럽고 안정된 음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베토벤의 얼광 소나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심의 고급 피아노 전시장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피아노 앞 벤치에 앉아 건반을 테스트해 보려는 순간 전시장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잔이 그녀의 사그 친구들로 둘러싸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자기 과시로 가득 찬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게야? 수잔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나 와서 피아노를 두드리게 놔두다니 정말 비전문적이네. 그러다 그녀의 눈이 저에게 멈췄고 그녀의 미소에는 비꼬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마가렛, 피아노를 만지기 전에 손은 씻었니? 너, 그동안 유료 관련 일을 했잖아. 내 손가락에 어떤 세균이 기어다니고 있을지 누가 알겠니? 이렇게 비싼 피아노가 그렇게 쉽게 오염될 줄이야. 그녀의 무리는 킥킥거리며 웃었고 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가사도우미 신우야. 그들 중 한 명이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살 돈은 없으니까 아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겠지. 정말 창피하네. 또 다른 여자는 머리를 가장되게 높이 올리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코 위에 얹은 채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가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우아한 척하는 사람들만큼 짜증나는 게 없지. 전시장의 두 직원은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따뜻하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피아노를 계속 연주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구매 의무가 없는 체험 공간입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악보를 보며 연주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을 완화하려는 듯 다른 직원이 수잔과 그녀의 무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특별히 보고 싶으신 모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준비된 모든 모델을 안내해 드릴게요. 수잔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이 가게는 아끼나 고객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군요. 저는 매장 직원에게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몇 가지를 더 시도해 볼게요. 오늘 반드시 구매해야 할 생각입니다. 머리를 높이 올려 묶은 여자가 비웃으며 근처 소파에 털썩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여기 앉아서 당신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는지 지켜볼 거야. 아무것도 안 사고 슬그머니 나가는 걸 보는 게 정말 기대되네. 수잔은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가자. 이런 사람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져.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클로이로부터 제가 두 채의 빌라를 구매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그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머리를 묶은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못 보면 오늘 밤잠도 못 잘 것 같거든.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동조하며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곤란해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를 선택하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부드럽고 안정된 음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베토벤의 얼광 소나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은 여자는 입을 비틀며 비웃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게 뭐야? 그냥 소음 같잖아. 누가 저렇게 가르쳤대. 저런 실력으로 피아노 매장에 온다고. 웃기지 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옆에 있던 매장 직원이 박수를 치며 진심 어린 감탄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얼광 소나타 연주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머리를 묶은 여자는 눈을 굴리며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그렇게 재능이 대단했으면 지금쯤 이런 하찮은 인생에 머물고 있진 않았겠지. 아가씨, 아부도 정도껏 해야지. 그때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뒤에 서서 조용히 연주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음을 치고 손가락을 건반에서 떼자 뒤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저는 오랫동안 피아노를 공부했지만 얼광 소나타에서 저런 감정을 이끌어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진짜 꿈 같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너무 노력 없이 잘 표현하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수잔은 가까운 곳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점점 찌푸려졌고 눈은 혼란스러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무시해왔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고 뛰어난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사실 제가 이 평화로운 순간과 음악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돌아가신 저의 고령주 덕분이었습니다.